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17%포인트 이상 차이 민주당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민주당 승리보다 여당 완패가 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완패 그 다음 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의 지명 철회입니다. 여당에서도 친윤 일색인 지도부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도부 책임론과 쇄신론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조영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다음 날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30일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성가족부는 해체하겠다라는 것이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습니다. 김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선당 후사의 자세로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형식은 자진 사퇴지만 여당의 완패 이후 사실상 지명 철회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론이 좋지 않아 고민은 하고 있었지만 철회로 결정난 데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부에서는 국민이 회초리를 때리면 아파해야 한다며 국정 운영 변화 가능성도 예고했습니다. 꽤 큰 차이로 패하자 국민의힘에서는 지도부 책임론도 불거졌습니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친윤 일색 지도부를 탈피하기 위해 임명직 당직자를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고, 다른 관계자는 반성과 쇄신이 없다면 내년 총선은 백석도 못 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지도부 사퇴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패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대신 비윤계가 참여하는 쇄신위원회 구성과 조기 총선 체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내일 발표될 쇄신 방안이 미흡하다고 여겨질 경우 지도부 사퇴 여론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3년 6개월 전 지난 총선 이후 첫 승리를 이뤄낸 민주당은 기세가 올랐습니다. 대통령에겐 사과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했는데요. 비명계는 승리에 도취돼서는 안 된다면서 경계심도 보였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민주당의 승리라기보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다며 대여 공세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자 윤석열 정부에게 보내는 국민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정 폭주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사과와 국무총리 해임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친명계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심리적 탄핵 상태를 인정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정권 심판에 대한 민심이 확인된 만큼 대여 공세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친명계는 내년 총선까지 이재명 지도부 체제도 확고히 자리 잡게 됐다고 하지만 비명계는 승리에 도취돼선 안 된다며 견제구도 날렸습니다. 우리는 도취해가지고 그냥 이재명 체제로 이렇게 이겼어. 이 상태로 내년 총선 가도 압승이야 라고 하면은 바로 쇠몽둥이가 날라올 수가 있는 거죠. 비명계 이원욱 의원도 SNS에 지금이 혁신의 기회라며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입장문에서 더 겸허히 민심을 받들겠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초 당무에 복귀합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노은지 차장 나와 있습니다. 자, 총선 전초전이라고 했던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표를 분석하면 해볼수록
더 충격이다 이런 말이 나오던데요. 네, 민심이 3년 전으로 돌아갔다 이런 말들이 나올 정도인데요. 어제 보궐선거와 2020년 4월 총선 당시 득표율 차이가 공교롭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21대 총선 때 강서, 가불병 지역구 투표를 합산해서 나눠보면 17.87%의 격차가 나오는데 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득표율 차이가 17.15%였습니다. 당시에 서울 지역구 당선 상황을 한번 보시면요. 49개 지역구 국회의원 가운데 민주당이 41석,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단 8석을 얻었습니다. 참패했던 당시와 비슷한 결과가 나온 건데요. 특히 3연승 후에 1패로 민심의 흐름이 바뀐 점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뼈아픈 지점입니다. 21대 총선 패배 이후에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또 대선과 지방선거 이렇게 내리 3번을 이겼었는데 이번에 진 겁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예견된 패배였다 이런 관측이 다수더라고요. 예. 뭐가 문제였는지를 알아야 고칠 거 아닙니까? 뭐가 네. 문제였던 거예요? 일단은 보궐선거를 발생시킨 당사자인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를 공천한 것 자체부터 문제였다. 이미 흠집이 난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요. 거기다가 김 후보가 보궐선거 비용 40억 원은 애교로 봐달라고 했던 것도 여론의 등을 돌리게 했죠. 또 선거 과정에서 당 지도부의 전략 부재도 드러났는데요. 대통령과의 한 라인이 있다느니 여당 프리미엄만 내세우면서 선거를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키워버렸습니다. 결국 선거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패배의 책임과 부담을 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총선 때 나올 만한 이 정권 심판론이 일찌감치 힘을 받은 모양새예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분석한 패배 요인으로 이 부분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그리고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 두 가지가 정권 심판론에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명 직후부터 청문회 과정까지 내내 논란이 있었던 김행 후보자를 일찍 정리하지 못한 게 여론에 악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또 국민의힘이 선거 초반에 실시한 내부적으로 돌린 자체 여론조사에서는 10%대 초반의 격차가 났다고 하는데요. 김 후보자 논란이 이어지는 동안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졌다고 합니다.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보다는 정권의 야당 탄압이 더 부각된 점도 민심에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자, 일단요. 대통령실도 김행 장관 후보자 사태를 보면 뭔가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예. 국정 기조에 좀 변화가 올 수 있을까요? 뭐 그래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강강강으로 몰아치기만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 대한 민심의 경고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국정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인사와 소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김행 후보자를 사실상의 지명철회 방식으로 사퇴시킨 건 대통령이 일단 한번 꺾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도 민심과 동떨어진 이념 정치보다는 집값이나 일자리, 물가 이런 것들을 챙기는 실용 정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옵니다. 자, 반면 여당도 한번 보죠. 새신특위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대책으로 내일 내놓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면 되는 겁니까? 일단은 뭐 당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김행 후보자의 사퇴는 기본값인데 왜 김행 후보자에게만 덮어씌우고 추가로 책임지는 당 지도부가 없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는 임명직 당직자,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임명한 당직자들부터 일괄적으로 사퇴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일부 나왔는데요. 하지만 김 대표는 인적 쇄신보다는 총선 기구부터 띄우자는 구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2020년 총선의 트라우마가 떠오른다 이런 위기감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기구 출범 정도로 쇄신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면 내일 있을 최고위나 일요일의 의원총회 과정에서 당 지도부 책임론이 더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물론 구청장 보궐선거긴 하지만 선거에서 지면 뭐 지도부 책임론은 당연히 나오는 얘기거든요. 예, 뭐 가장 가까운 사례부터 좀 살펴보면 지난 2021년에 국민의힘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가져왔었던 4.7 재보궐선거 때는 패배를 했었던 민주당 지도부가 패배를 책임지고 일괄 사퇴를 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구청장 선거 한 곳 졌는데 너무 의미부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여야가 총력을 벌인 선거의 결과이다 보니까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네. 자, 반면에 지난 총선 이후에 처음 이겼어요, 민주당. 계속 패배하다가. 민주당 분위기는 어때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 체제는 조금 더 공고해지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 선거가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못해서 이긴 거다. 1등 공신은 윤 대통령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선거 결과에서 드러난 정권 심판론을 키우는 데 집중할 계획인데요. 총선까지 6개월이 남았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각 당이 어떻게 분석하고 대비하느냐가 중요할 건데요. 오만한 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반드시 받습니다. 네, 아직 본선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 노은지 차장이었습니다. 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만 먼저 떼서 재판에 넘겼는데요.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니 불구속 상태로 넘긴 겁니다. 이 남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27일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때 들어갔던 3대 범죄 사실 중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은 빼고 백현동만 따로 떼어내 먼저 기소한 겁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로 이 대표 최측근이자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백현동 사건에선 이 대표의 측근이었던 김인섭이 로비스트로 활동했습니다. 그 결과 이 대표가 민간업체에게 1,300억 원대 수익을 내도록 혜택을 주고 성남시는 사업에서 배제시켰다는 게 혐의 내용입니다. 검찰은 이로 인해 성남시에 최소 200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고 계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 보고받고 서명한 물적 증거를 비롯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모든 실무적 역할을 했던 건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 실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로비스트 김인섭을 만나 성남시를 사업에서 배제해달란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의 요청으로 서울중앙지법은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 재판을 묶어 함께 심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두 사건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발생한 범행이란 점과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 이익을 몰아줬다는 점에서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내 보강 수사를 진행할 계획인데 영장 재청구는 당분간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대선 8일 전 보도된 인터넷 기사가 조작용 가짜뉴스라는 의혹이 터졌죠. 김병욱 민주당 의원 보좌관이 이 목소리를 연기해서 만든 허위 녹취록, 그것이 인터넷 매체 기자에게로 넘어가면서 윤석열 후보에 불리한 가짜 기사가 작성됐다는 의혹인데요. 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병욱 의원도 개입한 정황이 적시돼 있습니다. 김 의원은 해당 기자를 전혀 알지 못한다며 부인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된 건 대선 8일 전인 지난 3월. 검찰은 어제 해당 인터넷 매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공모 정황과 혐의를 영장에 자세히 적시했습니다. 2021년 12월 21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사업가 이모 씨를 만나 윤 후보 공격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기재된 겁니다. 영장에 따르면 이 씨는 윤석열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따랐다는 프레임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최재경 전 검사장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수사 무마를 주도한 주체를 최 전 검사장으로 설정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후보한테 정리 싹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며 거대한 구악과의 싸움 케이스라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옆에 있던 보좌관 최모 씨 역시 국힘 사람들이 다 10년 동안 해먹은 거다. 이런 그림 만들면 성공이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대화는 보좌관이 녹음해 갖고 있다 자신의 발언을 최재경으로 둔갑시켜 녹취록을 만들었습니다. 이 녹취록은 당시 민주당 화천대유 TF 팀장에게 전달됐고 조우영 부실수사 의혹을 취재하던 JTBC 복모 기자와 리포액트 허재연 기자에게 각각 전해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병욱 의원과 보좌관 최모 씨, TF 팀장 김모 씨 3명 이름이 적시돼 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단순히 보좌관의 상관이기 때문에 영장에 이름 넣은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병욱 의원은 허재현 기자는 어제 기사를 보고 처음 알게 됐다며 전혀 모르는 관계라고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용주입니다. 네, 아는 기자 아자 사회부 법조팀 손인혜 기자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의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군요. 일단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백현동 사건만 따로 떼서 기소를 했다, 재판에 넘겼다. 이유가 뭐예요? 네, 털어버릴 건 털어버리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법원은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은 비교적 혐의 소명이 잘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한 겁니다. 반면 대북송금 사건은 공모 여부 등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성적표가 좋은 백현동 사건을 먼저 넘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에 넘기면서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다고요? 네, 눈여겨볼 점은 구속영장 청구 때 빠진 정진상 전 실장이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영장 기각 때 백현동 사건에 물적, 인적 증거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판사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얼핏 보면 모순되는 얘기 같은데요. 검찰은 직접 증거가 없다는 게 물증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 대표가 직접 관여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백현동 로비스트와 이 대표 사이 연결고리인 정진상 실장을 기소하는 것으로 직접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내세우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좀 이 부분도 좀 눈여겨볼 대목 같은데, 백현동 사건을 떼서 지금 따로 먼저 기소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거를 지금 재판에 넘어가 있는 대장동 사건과 함께 병합해서 재판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네, 검찰은 두 사건을 쌍둥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등장인물도 같고 이 대표가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범행 구조도 같다는 겁니다. 검찰 입장에선 두 재판을 한꺼번에 하는 게 효율적이고 유죄를 받아내는 것에도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입장에서도 사건이 합쳐지면 나쁠 게 없습니다. 두 개 재판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법원 출석 빈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 양도 많아서 선고 시점은 늦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정치 생명도 연장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송 기자가 백현동 사건을 먼저 기소한 이유로 털어버릴 건 털어버리자, 이 이유를 들었는데 또 이재명 대표 영장 재청구를 염두에 둔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네, 이재명 대표 수사 시즌2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앙지검에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다시 수원지검으로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지검에는 쌍방울 쪼개기 후원과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도 맡고 있는데 이번에 아예 이재명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보강 수사 후에 남아있는 사건들과 묶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풀려나느냐, 이게 또 중요한 변수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구속기간이 내일까지인데요. 법원이 조만간 석방 여부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만약 이화영 부지사가 풀려난다면 민주당은 대북송금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진술을 뒤집으려고 할 겁니다. 반면 검찰은 사법방해라며 맞서겠지만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이거 파급력이 어느 정도 갈지도 좀 궁금한데, 지금 방금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대선 허위 보도 의혹이 하나 또 터졌잖아요. 거기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민주당 현역 의원이 개입한 정황이 나왔다. 이거 어떤 거예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근인 7인의 멤버 김병욱 의원입니다. 어제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김 의원이 가짜 녹취록을 만드는 과정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거대한 구악으로 정리하겠다고 하고 보좌관은 이런 그림을 만들면 성공이라고 말한 정황이 적시돼 있는 겁니다. 다만 김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칫 대선 개입 여론 조작이 민주당으로 불똥이 튈 수 있는 상황인데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인 만큼 압수물 분석 등 수사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손인혜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전통시장에서 1톤 트럭이 상가로 돌진해서 행인들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8명이 다쳤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김용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여 명의 남성들이 전통시장 상가 앞을 줄지어 걸어갑니다. 그런데 흰색 1톤 트럭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이들을 향해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행인들을 덮친 뒤 상가 안까지 돌진합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사고 현장. 놀란 시민들과 상인들이 모여들어 부상자들을 살핍니다. 많이 놀란 정도가 아니라 큰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저도. 예, 엄청 컸죠. 다른 집에서도 들려서 전부 다 모일 정도였으니까요. 소방차, 경찰차, 무슨 차, 네카차 해가지고 한 20대가 넘게 영장이 왔었거든요. 옆에 사장님이 영업용 트럭이 속도를 거진 시속 70km 내가지고 냉장 그거를 완전히 찌그러뜨리고.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에서 트럭이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난 건 오늘 낮 12시 15분쯤. 트럭에 부딪혀 밀려난 냉장고가 이렇게 부서져 있고 바닥에는 유리 파편이 가득합니다. 이 사고로 트럭 기사를 포함해 8명이 다쳤습니다. 트럭 기사와 행인 2명은 중상입니다. 다만 부상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트럭 기사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당시 트럭의 브레이크 등은 행인들을 덮친 뒤에야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운전 미숙이나 차량 결함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을 상습적으로 훔쳐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12에 전화를 건 피해 여성이 남성에게 들킬까 봐 짜장면 1개를 빨리 배달해달라고 말했는데 112 상황실 직원이 그냥 넘기지 않고 빠르게 대처한 겁니다. 김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늦은 밤 주택가 골목으로 경찰차 한 대가 들어섭니다. 경찰 여러 명이 손전등을 비추며 이곳저곳을 살핍니다. 112 신고 지령을 받고 출동한 건 지난 8일 새벽 1시 50분쯤. 그런데 신고 내용이 다소 황당했습니다. 신고자는 짜장면 1개를 배달해달라며 전에도 몇 번 연락했고 빨리 와달라고 말한 겁니다. 신고를 접수한 112 상황실 직원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침착한 목소리로 짜장면 1개 배달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시간대가 새벽이고 여자다 보니까 혹시나 하는 생각에 일단은 위치 확인을 한 후에 바로 코드 제로를 했어요. 신고 당시 한 남성이 공동 출입문 안까지 들어와 집 내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112에 신고하는 게 들키면 집 안으로 들이닥치거나 해코지할 수 있는 상황. 피해 여성은 일주일 전에도 주거 침입 신고를 했었지만 붙잡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최고 출동 단계인 코드 제로가 바로 발령됐고 신고 30분 만에 인근을 서성이던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과거 살던 곳이라 생각이 나서 들렀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의자가 술을 마신 채 여러 집을 훔쳐본 사실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영장은 기각했지만 접근 금지 등 스토킹 잠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광진경찰서는 그제 남성을 유치장에 입감했고 2주간 피해자와 분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시청자의 제보로 만드는 뉴스입니다.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는 차량만 노려서 금품을 훔친 남성, 의심받지 않으려고 계속 사장님을 불렀습니다. 마치 호출을 받고 온 대리기사인 척 연기한 겁니다. 제보가 뉴스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깜깜한 밤, 서 있는 차량 창밖으로 불빛이 번쩍입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 남성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마치 호출을 받고 온 대리기사인 양 연기를 하는 겁니다. 주변을 살피며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남성. 능숙한 솜씨로 지갑을 뒤져 현금을 챙기고 수납 공간도 꼼꼼히 뒤집니다. 범행을 마치는 데는 불과 3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차주인이 급한 용무 탓에 2시간가량 차문을 열어놨는데 남성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차에 있던 35만 원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당시 차량은 문이 잠겨져 있지 않아 이렇게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었는데요. 남성은 태연히 차문을 열고 안에 있는 현금을 챙긴 뒤 달아났습니다. 문을 열면서 사장님 하는 모습이 좀 많이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대리기사분들이 많이 차량에 접근을 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연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찰은 현재 남성을 추적 중입니다.
CCTV 분석 과정에서 남성이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마다 접근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잠깐이라도 차에서 내릴 땐 반드시 문을 잠그고 사이드미러를 접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유치원 근처에서 퇴폐 마사지 영업을 해오던 업소에 경찰이 들이닥쳤는데요. 단속 직후 마사지사는 도주하고 여경이 뒤따라가고 또 몸싸움까지 벌이는 과정이 영상에 다 담겼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합차에서 두 사람이 내리더니 골목길로 향합니다. 얼마 뒤 검은색 반팔과 짧은 바지를 입은 여성이 뛰어나오고 그 뒤를 또 다른 여성이 전력 질주로 뒤쫓습니다. 추격전은 10분가량 이어졌고 덜미가 잡힌 뒤에도 엎치락 뒤치락 몸싸움이 계속됩니다. 지난달 서울 동대문구에서 불법 성행위를 하려던 퇴폐 마사지사를 체포하는 모습입니다. 학교와 유치원 반경 200m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당시 경찰은 남자와 여자 2인 1조로 학교 시설 주변에 유해업소가 있는지 점검하는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유치원에서 약 110m 떨어진 곳에 마사지샵이 있다는 걸 파악했고 손님을 가장에 들어간 남자 경찰이 불법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이후 경찰 신분을 밝히고 검거를 위해 여자 경찰이 합류하던 중 해당 여성은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도주했던 여성은 30대 후반으로 불법 체류자 신분의 태국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성은 체포 직후 출입국 관리소로 넘겨져 강제 출국당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마사지업소 관리자 역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네, 국내 유명 학원인 해커스는 인터넷 강의 1등이라고 홍보해왔죠. 그런데 알고 보니 온라인 커뮤니티 설문조사를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원들이 수험생인 척 댓글도 달았습니다. 광민경 기자입니다. 수험생들은 사교육업체 강의를 선택할 때 온라인 커뮤니티의 여론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시험이 가까워지니까 사실 불안한 게 있어서 교수가 괜찮다 하면은 하나만이라도 등록해서 보게 되고 많이 영향은 있어요. 사교육업체 해커스가 강의 1위 타이틀을 내세우기 위해 온라인 카페를 만들어 설문조사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시로 설문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경쟁사 강사에는 투표하지 않고 해커스 강사 추천 댓글을 쓰도록 한 겁니다. 해커스 직원들은 2012년부터 약 7년간 16개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며 마치 수강생인 것처럼 추천한다, 적중률이 높다, 가성비가 높다는 등의 추천 댓글을 달았습니다. 카페 중에는 회원 수가 300만 명이 넘는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페 어디에도 해커스와의 연관성을 표시하지 않아 카페글 상당수가 사실상 광고였다는 걸 이용자들은 알지 못한 겁니다. 해커스는 관련 내용을 시정했지만 수강생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조작까지 해야 되냐, 자신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 그 점에서 좀 의심이 들고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커스에 대해 7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온라인 광고 시장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민경입니다. 대구은행 직원들이 실적을 높이려고 고객 몰래 계좌 1,600개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객이 작성한 신청서를 복사해놨다가 몰래 다른 계좌를 만든 겁니다. 신무경 기자입니다. 대구은행의 증권 계좌 개설 신청서입니다. 특정 증권사 계좌 개설 체크란은 수정 테이프로 지워져 있고 다른 증권사 체크란에 표기돼 있습니다. 고객이 정상적으로 작성 서명한 기존 신청서를 복사해 놨다가 다른 계좌 신청서로 위조해 고객 몰래 추가 개설한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이 같은 방식으로 대구은행 직원 114명이 고객 1,552명 몰래 1,662건의 증권 계좌를 부당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기만 행위는 2021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2년이나 이어졌습니다. 은행 차원에서 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과 개인 실적 평가에 반영한 탓에 무리한 발급이 이뤄진 겁니다. 대구은행은 부당 취급 가능성을 사전에 알았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고객들은 20영업일간 타 금융사의 계좌를 못 여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건 실명법 취지를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실명법에 의해서 조치돼야 될 사항이죠. 소명 과정 내 절차를 거쳐가지고 실제로 실명법 위반이 몇 건인지 나와야지 과태료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번 검사 결과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네, 스타벅스 음료를 주문할 때 애플리케이션 많이 이용하시죠? 500원짜리 쿠폰 행사가 진행됐는데 접속자가 몰려서 먹통이 됐습니다. 송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타벅스 앱을 켜니 동시 접속자가 많아 대기 중이라는 문구가 뜹니다. 오전 11시 40분 기준 예상 대기 시간은 10분 이상, 대기 인원은 2만 6천 명을 넘었습니다. 앱으로 간편하게 음료를 주문하려던 소비자들은 갑작스러운 앱 먹통 사태에 당장 불편을 겪었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 잠깐 주문하려고 사이렌오도 평소처럼 하는데 이게 아예 대기자 수가 계속 뜨고 아예 접속이 안 돼가지고 되게 당황스럽고. 접속 지연은 낮 12시를 지나 해소됐습니다. 앱이 먹통이 된 건 오늘 500원짜리 음료 사이즈업 쿠폰을 뿌렸기 때문입니다. 이 쿠폰은 오늘 최고 등급 회원에게 3장 발급됐는데 오늘부터 2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앱 접속자가 몰리며 한때 동시 접속자 수는 3만 명을 넘기도 했습니다. 간단한 쿠폰 행사에서 이렇게 엄청 되게 큰 프랜차이즈 카페인 어플이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앞으로 나중에 또 여러 이벤트를 진행할 때도 많은 차질이 생기고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스타벅스 측은 일부 쿠폰을 잠시 회수한 후 시스템이 안정된 오후 6시쯤 회수한 쿠폰을 모두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나머지 등급에 대한 쿠폰 제공 행사도 남아있어 앱 먹통 사태가 또다시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요즘 사람 몰리는 곳엔 어김없이 등장하는 게 바로 팝업 스토어입니다.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지만 소비자 각인 효과는 확실하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매력이 있는 건지 경제카메라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서울 성수동입니다. 인터넷 팝업창처럼 잠깐 열렸다 없어지는 팝업 스토어가 요즘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곳입니다. 성수동 최대 번화가인 카페거리 근방 200m 내에만 총 12곳에 달하는데요. 다양한 현장으로 직접 가보겠습니다. 커다란 약과 모양의 간판. 얼핏 보면 디저트 가게처럼 보이지만 제품 색깔을 약과에 비유한 화장품 팝업 스토어입니다. 방문객들은 룰렛 돌리기를 해 굿즈를 선물 받습니다. 키링 주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거기 당첨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굿즈마다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거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다른 곳에선 세제 색깔을 표현한 형형색색의 공잡기 놀이가 한창입니다. 제품 향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라벤더밭 포토존도 인기입니다. 사용하고 있었는데 다양한 향기가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걸 알게 됐어요. 팝업 스토어는 평균 일주일 정도 문을 여는데 수억 원의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짧은 영상 광고보다 소비자에게 각인 효과가 커 기업들이 앞다퉈 도입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광고 커뮤니케이션보다는 조금 더 비용이 들더라도 실제로 거리로 나와서 브랜드의 일부가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게임 속 장소가 현실로 옮겨온 온라인 게임 팝업 스토어는 사전 예약이 5분 만에 마감됐고 캐릭터가 그려진 열쇠고리와 인형 등을 100만 원 넘게 사가는 손님도 여럿입니다. 전통식품인 김치 팝업까지 처음 등장했을 정도입니다. 온라인 패션 플랫폼의 팝업 스토어에선 특정 브랜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배가량 올랐습니다. 2025년 전망되는 전 세계 팝업 스토어 시장 규모는 127조 원. 국내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며 서울 성수동을 비롯해 압구정과 코엑스, 홍대 등으로 반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근엔 카페 등을 대관해 팝업을 여는 경우도 많아 지역 건물주들도 반깁니다. 장기 임대보다 수익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수익이 더 빨리 창출될 수도 있고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도 그 공간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건물에 대한 홍보도 되고. 다만 전문가들은 거리 상권 전체를 봤을 때 일반 매장과의 균형도 맞춰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겨울 시즌이라
팝업이 제대로 흥행하기 어려운 시즌 거리가 다 비는 수가 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수만큼 부작용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경제카메라 김승입니다. 초등학교 하면 이렇게 운동장에서 아이들 뛰노는 모습이 떠오르죠. 그런데 이 서울의 학교를 늘리기가 어려워지다 보니 어린이집처럼 아파트 1층, 2층을 교실로 만들거나 오피스텔을 분교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52세대가 사는 영국의 한 아파트. 1층은 어린이집, 그 위 3개 층은 학교 교실로 쓰이고 옥상은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입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는 6층 규모의 오피스 건물을 리모델링해 1층에서 4층은 교실로, 5층과 6층은 교직원들의 사무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 도심에도 이처럼 다양한 모습의 학교가 들어서게 됩니다. 아파트 저층을 교실로 활용하거나 상가, 오피스텔을 매입해 1, 2학년만 다니는 분교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폐교 위기의 학교를 분교로 전환하고 학교 용지 일부에 공공주택을 짓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서울 지역에서 전교생이 30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는 2014년 35곳에서 2022년 119곳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학교가 점점 늘어 기존의 학교 형태로는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적정한 위치에 학교를 짓고 학생이 찾아오는 방식에서 학생이 있는 곳으로 학교가 찾아가는 방식으로 교육 수요자 중심의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정책으로의 변화를 지역별 인구 편차가 커지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이른바 도심형 분교 모델이 효율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재건축, 재개발로 서울 강동구는 학교가 부족한 반면 구도심화된 서울 광진구에선 유입 인구 감소로 초등학교가 문을 닫는데 새 분교 모델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말까지 관련 법령 등을 개선하고 내년부터는 분교 대상 학교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음악가 정률성을 기념하려는 광주시와 이를 막으려는 정부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제동을 건 국가보훈부에 이어 행정안전부도 정률성 이름을 딴 도로명을 변경하라고 권고하고 나섰는데요. 광주시는 굽히지 않을 태세입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학교 건물 외벽에 대형 벽화가 설치돼 있습니다. 북한의 조선인민군 행진곡과 중국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한 음악가 정률성입니다. 벽화 옆엔 기념공원과 흉상도 놓였습니다. 지난 2008년 화순군이 예산 2천만 원을 들여 세운 겁니다. 정률성이 2학년 때까지 다닌 이 학교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중국 관광객 유치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학교 안에는 이처럼 정률성을 기리는 흉상이 설치돼 있는데요. 학교 측은 이 흉상을 철거해달라고 화순군에 요청했습니다. 정률성 기념사업에 나선 광주시와 이에 반대하는 국가보훈부의 대립이 표면화된 이유, 학교를 비방하는 항의 전화가 빗발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학교에 이걸 학교에다 해놨냐? 왜 이냐? 화순군은 철거를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저희는 어떤 재정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정부의 의존도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지침이 있으면 이런 가운데 국가보훈부가 어제 정률성 기념사업 중단을 광주시에 시정 공고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는 오늘 광주시 남구 양림동에 있는 정률성로의 도로명 변경을 시정 공고했습니다. 시정 공고가 안 받아들여지면 시정명령으로 수위를 높일 계획입니다. 관할 기관인 광주 남구청은 주민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정률성 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의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국가유공자들 나라 위에 고생했으니 큰돈 걱정 없이 치료받으라고 만든 게 보훈병원입니다. 그런데 이 보훈병원에 전문의가 없어서 진료가 중단되는 환자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환자가 최근 5년 무려 14만 명에 달합니다. 우연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애국지 산하 근무 중 다친 군인, 경찰 등 국가유공자들이 주로 찾는 수도권의 한 보훈병원 앞입니다. 국가유공자는 등급에 따라 최대 전액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진료가 중단되는 경우가 흔하다고 토로합니다.
신경외과가 중단돼가지고 3개월분을 약을 못 먹었어요. 의사가 없어가지고 국회에서 좀 힘써줘야지. 1년씩 이렇게 신경과 선생이 한번 공석이 됐었어요. 여기서 안 되면 이제 서울로 또 예약을 또 했다 다시 해야 되고. 진료를 받기 위해 몇 개월씩 기다리기도 합니다. 치과 진료를 전문의가 부족해서 몇 개월 만에 지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가 지금 그만두고 4개월 만에 지금 오는 거라고 제가. 관련 보훈공단에 따르면 지역 보훈병원 4곳에서 진료를 받다 중단된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만 지난 5년간 14만 4천여 명. 전문의가 병원을 떠난 뒤 후임이 구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지역 보훈병원은 전문의 결혼율이 28%에 달했는데 수십 차례 채용 공고를 올려도 전문의를 구할 수 없다는 게 병원 측 설명입니다.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소위 시세라고 하는 평균 임금보다 보훈병원이 그 평균 임금을 맞춰주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민간 병원의 절반 수준인 연봉, 공휴일 병동 근무 등 열악한 처우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국가 유공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보수 현실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측은 진료가 중단될 경우 병원 내 다른 과나 다른 협력병원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사실이라면 너무 충격적이죠.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어린 아이들까지 집단 학살했다는 의혹 말입니다. 하마스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오히려 어린이 인지를 석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 이스라엘에 도착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양측 간 중재에 나섭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민간인 시신 가운데 아기만 49 수습됐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이스라엘 군이 공개한 남부 집단 농장의 학살 현장.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무장단체 하마스의 만행을 언급하며 모두 죽은 목숨이라고 경고했습니다. ראינו ילדים וילדות כפותים שנורו בראשם, אנשים ונשים שנשרפו בעודם חיים.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IS보다 잔혹하다고 맹비난했습니다. I've been doing this a long time. I never really thought that I would see and have confirmed pictures of terrorists beheading children. 하지만 백악관은 미국 정부가 학살 사실을 직접 확인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마스 측은 서방 매체들이 근거 없는 비난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학살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와 여성 등 인질 3명을 석방했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가자지구 지상 전투가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세계 여론을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한 양측의 움직임이 바빠졌습니다. 전면 봉쇄와 공습으로 물과 전기와 같은 생활 기반 시설이 끊긴 하마스 근거지 가자지구의 모습은 현재도 생생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My feeling is that the Palestinian health system has the rest of the week before it collapses. I've been here in the 2009, 2014 and 2021 wars and there were nothing like this. 이스라엘 곳곳에서도 가족과 친구를 잃은 사람들의 통곡이 끊이지 않습니다. 개전 이후 양측 사망자는 2,50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스라엘에 급파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고위 인사들을 만나 민간인 대피로 개방 등을 설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하마스가 발사한 로켓포에 이스라엘이 허무하게 뚫리면서 우리도 걱정이 커졌습니다. 이 북한 장사정포 300여 문이 우리 수도권을 위협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국정감사에서 합참에 이 관련 질의가 쏟아졌는데요. 시나리오별로 대비하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재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 대해 북한이 모방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앞으로 전쟁을 일으킨다면 이와 유사하게 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더욱더 시사점이 많고 패러글라이딩 등으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뚫은 하마스처럼 북한이 육해공 전방위 공격을 하더라도
우리는 초전에 저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를 통해서 억제를 해야 되겠다. 또 북한의 장사정포 700여 문 가운데 300여 문이 수도권을 위협하고 있지만 최단 시간에 제거하고 지상이나 공중 특수전에도 시나리오별로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방에서는 대비 태세가 이제 되어 있고 경멸 작전을 하고 후방 지역에 이제 들어오는 부분들은 통합방위 차원에서 그런 작전으로서 이제 경멸하는. 9.19 군사 합의로 우리 대북 정찰 능력이 약해졌다고 우려하며 이를 북한의 위장 평화라고 규정했습니다. 일단 군사 합의로 인해서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시 범위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신원식 국방장관은 9.19 합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윤수민 기자와 여랑여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왜 거기서 두 사람이 의외의 장소에 나왔나 보죠? 네, 아이돌 출신 가수 남태현 씨와 천공 스님이 국정감사장에 등장했습니다. 국정감사 때는 증인과 참고인도 부르죠. 남태현 씨, 국회 복지위 국감에 나와 어두운 과거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남태현입니다. 재활시 센터에서 입소해서 지내고 있어요. 제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도 처참해요. 도와달라, 살려달라 이런 식으로 연락이 정말 많이 오는데 저희는 수용할 공간이 없고 정부의 지원을 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남 씨는 마약 유통 통로가 되는 SNS 규제가 필요하다며 특히 10대들에게 절대로 마약을 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절대로 안 되죠. 자, 천공 스님도 국정감사장에 나왔어요? 네, 진짜로 나온 건 아니고요. 영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과학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과학은 보면 돼요. 보면. 천공이 올 1월 달에 올린 동영상인데요. 지금 많은 국민들은 무엇을 의심하냐면 이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게 된 게 천공의 영향을 받은 대통령이 R&D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10년이 더 된 아젠다입니다. 대장동 영화 비슷한 게 아수라예요. 전국에서 돈 사들고 돈 빼드는 부자 동네. 우리 시장님은 그럴 때 저를 조용히 부르세요. 많은 국민들이 아수라 영화로 보지 아수라 영화 제작자 보고 수사 방향을 물을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영화 아수라가 이재명 대표와 관계가 없듯 이 천공 스님 영상도 윤 대통령과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참 국정감사에서 별 내용이 다 나오네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중단 또 중단, 민영배 민주당 의원이 손에 들고 있는 뭡니까 저게? 네,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입니다. 오늘 과방위 국정감사장에 들고 나왔는데 이 측정기가 쇼내 만회하다가 말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집권 여당의 김기현 대표가 엉뚱한 쇼를 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측정을 해요. 위원님 측정기가 뭐냐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니 여기 해보겠습니다. 확인해봤다니까 제가 측정해봤는데 안 돼요. 그러면 측정기 파는 회사는 사기쳤다는 겁니까? 어떤 측정기를 사서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뭘 진행을 이렇게 해요? 이상하게 하니까 측정기는 측정각에 따라 그다가 500만 원 이상 기계 측정기를 아무 효과도 없는 쓰레기 기계를 파는 겁니까? 다른 거는 그거는 판단을 해봐야. 네, 국민의힘은 엉뚱한 쇼, 민주당은 이상한 질문이라는 말에 발끈하다 또 회의 시작 1시간여 만에 중단됐습니다. 참 걸핏하면 중단되는데 그 중단되는 이유도 참 다양합니다. 네, 그렇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여야 간사가 말다툼을 벌였는데 한 의원 이를 말리려고 끼어들었다가 괜히 본인이 사과만 하고 끝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하겠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노동자 때려잡고 얘기 들으세요. 들어야죠. 예의를 지키십시오. 말을 지키면서까지. 목소리 좀 죽여주십시오. 여성 두 분이 어떻게 보면 한 노이 망신 다 시키고 있어요 지금. 여성 두 분이요? 박대수 의원이 성차별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진짜 말이 툭 튀어나갔는데 여성 비하 발언 관련해서 제가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네, 영상도 틀고 소품도 준비하고 노력 참 많이 하는데요. 목적이 헐뜯고 망신 주려는 그런 불량국감이 돼서는 안 되겠죠. 네, 지금까지 혈안야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쌍둥이 판다 이야기입니다. 대국민 공모로 루이바오, 후이바오라는 이름이 생겼는데요. 태어난 지 100일을 앞두고 실물도 오늘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신선미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사육사 품에 안겨 등장한 판다들. 지난 7월 국내 최초 자연 번식으로 태어난 쌍둥이 판다 자매입니다. 생후 100일을 앞두고 방사장에 처음 나온 겁니다. 태어날 당시 각각 180g과 140g에 불과했던 몸무게는 이제 5kg을 넘었습니다. 생후 한 달 무렵 눈을 뜨고 뒤집기와 배밀이를 거쳐 최근에는 유치가 나오는 등 판다의 성장 단계에 맞춰 잘 자라고 있습니다. 가장 늦게 검정색으로 변하는 코도 최근 들어 분홍빛이 줄며 거뭇해지고 있습니다. 엄마 판다가 오롯이 키운 언니 푸바오와 달리 쌍둥이 판다들은 사육사들도 함께 보살피고 있습니다. 엄마가 한 마리에게 젖을 물리는 동안 다른 한 마리는 사육사가 분유를 먹이는 방식입니다. 걷기 시작하는 생후 4개월부터는 두 마리 모두 엄마 판다와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쌍둥이를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긴장도 많이 했지만 커가는 모습을 보고 저도 행복하고 또 SNS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많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생후 100일쯤 중국어 이름을 지어주는 국제 관례에 따라 쌍둥이 판다의 이름도 생겼습니다. 대국민 공모를 거쳐 최종 선정된 이름은 루이바오와 후이바오, 슬기로운 보물, 빛나는 보물이란 의미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 더 귀엽고 제 투표할 때 저도 루이바오, 후이바오로 투표했는데 제가 투표한 이름으로 이름이 지어지게 돼서 기쁩니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는 외부 환경 적응 과정을 거쳐 내년 초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요즘 남해안에 가보면 집단 폐사한 정어리가 가득합니다. 지난해에도 겪었던 정어리 떼죽음인데요. 제주, 부산에 이어 마산 앞바다에도 정어리 사체가 떠올라서 관계당국이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바다 위에 죽은 물고기가 둥둥 떠 있습니다. 일부는 썩어 악취를 풍깁니다. 바닷속이 어떤지 수중 카메라로 들여다봤습니다. 배를 뒤집은 채 죽은 물고기가 바닥에 한가득입니다. 정어리 떼입니다. 공무원과 어민들이 죽은 정어리를 퍼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정어리 폐사체 수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1톤 마대자루가 금방 차는데요. 현재까지 10톤의 폐사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에선 지난해 9월과 10월에도 죽은 정어리가 200톤 넘게 수거됐습니다. 2년째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이래 잘 넘어가구나 생각했는데 우리가 늘 산책하는데 냄새가 나니까 이제 아무래도 힘들죠. 지난 6월 제주와 부산에서 집단 폐사가 목격된 데 이어 지난달 경남 남해군에서도 5톤 넘는 정어리 떼가 집단 폐사하는 등 피해 지역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여파로 정어리 개체 수가 크게 는 게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8월 기준 정어리 여행량은 24,000톤으로 전년보다 4배나 늘었습니다.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산소가 부족한 물덩어리가 있는 연안에 들어오며 집단 폐사했다는 조사 결과가 지난해부터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획량이 늘어 가치가 떨어지자 그물에 걸린 정어리를 해상 투기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어리 자원량이 증가하면서 정어리를 잡아도 위판이나 보관이 어려워졌거든요. 국립수산과학원은 되풀이되는 집단 폐사에 질병이나 오염 가능성 등은 없는지도 정밀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홍신우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하이브가 글로벌 걸그룹을 뽑는 오디션을 한창 진행 중입니다. 지원자 12만 명 중에 14명이 뽑혔고 최종 멤버는 다음 달에 결정되는데요. 현재까지 살아남은 한국인은 2명뿐입니다.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권솔 기자입니다. 전 세계 12만 명이 지원했습니다. 하이브의 글로벌 걸그룹 오디션이 다음 달 2년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 지난 8월 6,000대 1의 경쟁을 뚫은 20명의 후보가 공개됐고 최근 14명으로 추려졌습니다. 이때 전 세계 K-팝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아 중간 순위 1위까지 했던 후보가 바로 한국의 이나영입니다.
이나영의 무기는 탄탄한 가창력입니다. 국내 여러 오디션에서 1, 2등에 오를 만큼 검증된 후보입니다. 그동안 데뷔의 기회가 되게 많았는데 항상 뭔가 놓치고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서 열심히 해서 이제는 꼭 데뷔를 해보도록 할게. 사랑해. 제2의 뉴진스를 꿈꾸는 정윤채는 당찬 15살입니다. 화려한 춤 실력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가족들이랑 떨어져 지내야 된다는 생각에 많이 두렵고 힘들었던 것 같지만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최종 합격자 수를 알 수 없는 가운데 미국이 4명으로 가장 많고 스위스, 브라질, 일본 등 총 10개 나라 후보들이 마지막 경쟁을 치릅니다. 새로운 형태의 오디션인 만큼 관련된 TV 경연 프로그램은 아예 없습니다. SNS를 기반으로 참가자들의 노래, 춤, 인터뷰 등 숏폼 형태의 영상에 좋아요 숫자와 온라인 투표 등으로 확인되는 팬들의 반응을 종합해 최종 멤버가 결정됩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청명하고 높은 하늘로 가을다운 날씨였습니다.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당분간 이어질 텐데요. 우선 내일 아침도 안개가 다소 짙게 낍니다. 가시거리가 200m인 것도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출근길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아침 공기가 쌀쌀하겠는데요. 오늘과 비슷하게 서울 14도, 부산 16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2도, 광주 2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한낮에도 다소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에서는 최대 40mm의 비가 내리겠고 돌풍과 벼락, 우박이 동반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민심이 참 무섭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 딱 3년 반 전 민주당이 이겼던 그때 그 총선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3년 반 동안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선, 지방선거 모두 국민의힘이 이겼었거든요. 실망한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여당에 경고해야겠다 생각한 겁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것 같아도 늘 네 편, 내 편만 있는 것 같아도 국민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변하는 민심은 무죄.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애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보도 9월 4일부터 출격!